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과 시부모로 인해 마음고생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돈. 돈이 없는 집안이라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항상 재수러워 했었고 부모 대접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니었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결혼 전엔 남편 친정 무시하는 티 내지 않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남편에게 분명 시기상조인 것 같다 했습니다. 저도 모아놓은 돈 없었고 친정 부모님 저 도와줄 여력 안 되는 분들이었기에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프로포즈하는 남편에게 몇 번의 거절을 했었고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붙잡았고 기다리겠다고 했고 결국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몸만 시집을 와라라고 저를 설득했지요. 저의 사정은 그랬습니다. 친정 저 말고 제대로 돈 버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버지 중증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갈비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동생은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집 가게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고 공부 곧잘 잘하는 우리 동생 공부도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저를 설득하고 끈질기게 결혼을 하자는 남편 뿌리쳤었습니다. 제 상황이 이러한데 결혼을 꿈꾸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저희 부모님을 저 몰래 찾아왔고 다 지원을 할 테니 제발 결혼을 하게끔 저를 설득해 달라고 읍소를 했더군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충분히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도 현재 제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그에게 도망가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그렇게 원한답니다. 친정 어려운 사정 자기가 다 들여다보고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말고 결혼을 시키라는 남편.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지만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더군요. 취직까지는 아니어도 그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가 도와준다는 그 손 계속 뿌리쳤지만 내 부모까지 찾아가 읍소한 남자의 손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 바로 바뀌더군요. 애초에 친정을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제가 잘못이겠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가 한 말 입 싹 닦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의료용 침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한 날부터 말이죠. 모른 척했고 제가 친정 가는 것도 불편한 기색 보이기 시작했죠.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고. 하지만 저는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약속한 바와 다르냐고. 사실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한 제가 가장 크게 잘못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연락 온 거 없지? 당신 절대로 처가랑 연락하지 마.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처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아, 그리고 나는 정말 나한테 기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결혼하자마자 의료용 침대? 와, 완전 쩐다. 남편 못지않게 시어머니 또한 제가 친정 식구들과 연락하는 것 기분 나빠했습니다. 대놓고 친정 식구들이 빈대들이다. 정말 사위될 사람이 결혼만 하면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믿은 것이냐.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냐 등등. 니네 집안 사람들 참 양심 없다. 너 간다고 하면 돈 주는 거 아닌가 하고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친정 보내줬지만 다음부턴 없어. 너 마음대로 친정 드나들지 말라고 허락받고 다녀. 알겠어? 남편은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가계부를 쓰게 했고 그 가계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바로 눈앞에서 계좌를 보여줘야 했었고 혹여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에게 갔느냐고 가서 뭘 또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모함을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너 왜 전화 안 받니?
이번 달 가계부 검사하려고 연락했었는데 어디를 쏘다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너를 감시해야겠니? 친정 간 거 아니지? 요즘 연락 없지? 아니다. 너 그냥 네 전화번호에 있는 번호도 싹 다 지워라. 차단하라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한순간에 사람들이 변했고 저는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격이기에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었거든요. 아무 일 없었고 친정 부모님 의료용 침대 이후 제가 돈 한 번 요구한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딱 2번 찾아갔을 적에 제 표정이 좋지 않았었고 더군다나 남편도 함께이지 않았었으니까요. 다음날 남편은 마당 앞에 차를 대놓고 이제 집에 가야 하니 나오라고 전화를 하기만 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다 느낀 친정 부모님은 제 등을 떠밀었지요. 그리고 모진 말도 했었습니다.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니 시댁 허락 없이는 이곳에 발길을 들이지 말라고. 당연히 모순된 말이고 잘못된 말이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 때문에 제가 고초 겪는 거 원치 않았었기에 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였지요. 남편이 애초 약속했던 바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저만 속을 끓였었지. 저의 부모님은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딸에게 결혼한 출가 외인에게 더 이상 껄떡대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만일 연락하거나 하면 당신 딸 시집살이 죽도록 시킬 것이다. 윽박을 질러댔나 봅니다. 그날 어머니는 이미 일을 나간 상태였고 남동생은 학교를 간 상태였던지라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었는데 아버지는 휠체어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이곳저곳 심하게 핥힌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휠체어에서 넘어져서 생길 만한 상처들이 아니었었죠. 아버지의 상처를 본 의사가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아버지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구를 하면 저희 친정 식구들이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식구들 욕을 하고 빈대라 부르니 화가 나시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다가 시어머니 입장에선 우리 아버지 고분고분해야 하는데 대꾸를 하니까 흥분을 해서 장애인인 우리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한 거였습니다. 경찰에 소상히 설명을 했고 사돈 사이라는 것을 안 경찰은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어떠하냐고 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딸 가진 게 죄인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지랖을 떤 것이라고 했고 고소할 이유도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다 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격해져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뿐이지 사돈 사이끼리 경찰서 오고 고소할 거리가 되는 것이냐고 우리 사이는 자식들을 나눠 가진 사이라고 의기양양했었지요.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 변하면서 저가를 짐덩이로 생각했고 시어머니 또한 사돈댁이라고 하면 치가 떨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자식 나눠 가진 그런 다정한 사이 아니었었고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 거였습니다. 이런데도 제가 그냥 넘어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자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선언했고 그들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합의해줄 마음 없고 법대로 해야 하는 거라고. 게다가 아버지는 일반인도 아닌 거동이 불편한 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가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담당 경찰에게 하소연을 했지요. 당신 지금 한 말 정말이야? 이혼을 하자고? 병신 아버지한테 좀 험한 말 했다고 나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바보같이 참으면 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1년도 안 되어서 이혼녀 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라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한테 병신 아버지라니요. 요즘 흔히 기사화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그들은 제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병신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만일 옆에 무언가가 있었다면 저는 그날 남편에게 뭔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맞춰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사돈을 찾아가서 욕보이는 짓거리하는 시어머니였고 장인 어른에게 병신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지만 정신은 말짱하거든? 그런데 당신의 집안 사람들은 정신이 말짱하지 않아. 병신이라고? 내가 봤을 땐 당신 집안이 더 병신인 것 같은데? 썩어 빠진 정신머리 가지고 있는? 그들은 결국 벌금형을 받았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가지고 간 것도 없었기에 가지고 나올 것도 없었고 결혼 생활 긴 것도 아니었기에 남겨놓을 기억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훌훌 털고 저는 제 자리에 돌아오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하고 저는 다시 원래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부모님 챙기고 남동생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그들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되는 연락들, 내가 너무 괘씸하다는 시어머니의 욕설들. 이혼하고 한 3년 동안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었던 것 같네요. 대꾸하지 않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들이 쥐뿔에 지쳤는지 언젠가부터 연락과 욕설도 뜸해지더라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공부 잘했던 남동생의 일이 잘 풀렸고 그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준 식구들 고생한 거 잘 아는 남동생이었기에 결혼 생각도 없이 열심히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신기하게 귀한 인연도 만나게 되었죠. 저희 동네에 있는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세탁소. 남동생의 도움으로 고층 빌라로 이사한 저희는 동네도 익힐 겸 아버지 휠체어 끌고 어머니랑 산책을 하다가 그곳을 발견했었습니다. 때마침 남동생이 양복 바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저는 내일 이곳에 바지를 맡겨야겠구나. 가까운 곳에 세탁소가 있었다니 참 편안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날 저는 세탁소에 향했고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세탁소 문은 열려있지가 않더라고요. 가게 앞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조심스럽게 언제쯤 출근을 하는 것이냐 전화를 걸어 세탁소 주인분에게 여쭈었고 15분 내로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15분 동안 가게 앞에 서성였는데 15분이 지나도 오질 않으셨고 적어도 30분 이상 기다렸었던 것 같네요. 잠시 후 차 한 대가 도착을 했고 머리가 희끗한 한 노인분이 차에서 내리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늙으면 깜빡깜빡한다고. 분명 차에 탈 때만 해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홀려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고. 초여름 날씨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는 제게 미안해하셨고 그게 그분과 인연이 되었답니다. 남동생이 양복 바지를 줄이고 그걸 찾으러 가는 길에 혼자 일하실 주인분 입 심심할까봐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 주스를 하나 꺼내어 들고 갔네요. 유난히 더웠던 초여름, 세탁소 안에는 선풍기 하나 없었고 너무 고생하시는 듯해서 토마토 주스 하나를 건네니 너무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그곳을 오갈 때 손에 쥔 것이 있으면 건네드렸었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정도는 꼭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요. 연세는 한 80 정도 되시는 분이었었고 고운 인상과 차분한 음성을 가지신 노인분이셨습니다. 그곳이 좀 외진 곳이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아니었던 터라 졸고 계시는 경우도 많았었고 어느 날은 혼자 책을 보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고생하시는 분, 우리 부모님 같아서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챙겨드리긴 했었죠. 오지랖이지만 그냥 그분에게는 잘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푼수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인분은 어느 날 인상 푸근한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의 아들이었고 지금 현재 그 아들은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현재의 남편과 일화를 이야기하자면 길고 길어지는 이야기가 될 테니 그건 생략을 할 텐데 사람에게는 총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주제넘게도 너무 좋은 남자였고 노인분은 제 시아버지가 되어서 저를 너무 예뻐라 해주시고 더군다나 제 현재의 남편은 속물 같겠지만 매우 부유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저 결혼 때 당했었던 그 모멸감과 수치심, 이 남편을 만나서 다 치료가 되었고 저희 집안은 살뜰히 돌봐주는 사람이지요.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시아버지의 프로포즈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여자가 한 번의 결혼이 아니라 두 번 결혼한다는 건 보통 팔자가 아니었기에 망설였는데 저희 부부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지요. 그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냐? 저의 인생은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세상 참 좁고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얼굴이나 목소리 한 번 더 듣는 법이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에게 말이죠. 남동생은 전 남편의 항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제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는 변호사가 혹시 되었냐고 물었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법 공부를 한 사람이니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이런 전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완전 억울한 누명을 써서 도움 청할 사람이 1,000원밖에 없어 그렇다고 했다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가 전 남편을 고소를 한 듯 했습니다. 추행을 당했다고요. 저는 전적으로 그 여성분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남동생에게 그랬다고 하는데 남동생은 도와줄 이유 없다고 억울하면 경찰이 억울함 풀어줄 테니 믿고 성실하게 조사받아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냐고 나는 회계를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좀 어이없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쯤에서 끝났으면 되었을 것을 그분, 바로 아들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바로 전 시어머니. 그분이 나대는 바람에 저까지 전 남편의 일에 휘말릴 뻔했었지요. 전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 하더군요. 남동생이 좋은 학교 나와서 아는 사람 많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억울하게 되었다고. 그래도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인연이길래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저냥 바보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그러다가 좋은 남자 만나 두 번째 결혼을 한 여자인데 이혼한 전 남편의 사정을 듣게 되고 지금은 그들이 내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꼴이요. 이혼을 하면서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제게 찾아와 도움을 청하니 저도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 수 있겠더군요. 살살 빌었고 제발 살려달라는 전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다니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너무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 옛날 감시받고 멸시받고 제 친정 부모님 모욕 주는 어떤 사람들에 비해 지금의 시아버지 남편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다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인연이 되면 안 되는 사이였었어요. 그거 아세요? 이혼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활짝 피더라고요. 당신들 인생은 어떨까 가끔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니 반갑긴 하네요. 도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 사랑하는 남편이 이걸 알면 얼마나 대노를 할지. 제 남편 제게는 다정하지만 되게 흠집내고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텐 아주 악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허투루 하는 말 아니에요. 제 남편 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경고 확실하게 했는데 그들은 또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 남편이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경찰입니다. 좀 높은 간부급인데 당연히 어떤 사건인지 바로 알 수 있었고 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의 말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굳이 알고 싶지 않아 저는 묻지 않았는데 어느 날 흘리듯이 남편이 그러더군요. 구속이 되었다고요. 그런 인간하고 살았었다니 어찌나 남편 보기 창피하던지요.
전 시어머니는 남편의 직업을 알고 난 뒤 다시는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지요. 멋진 여성들처럼 제가 나서서 화끈하게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능력 없고 순하기만 한 저는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아니기에 여러분의 속을 뻥 뚫리게는 못해 드리는 것 같네요. 다만 제가 바보 같았다 욕을 하신다고 해도 어떻게든 살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시아버지 그러시더군요. 네가 착하게 살아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억울하다,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며 살라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시아버지 위로의 말에 어리석었던 제 인생을 더 이상 비난하며 살진 않습니다. 지인에게 들어 알게 된 전 남편의 소식은 짧은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고 회사는 당연히 못 다니게 되었고 그냥 폐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하고 얼른 헤어진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너무 고소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역시 신은 존재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도리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